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의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정부가 메르스 이른바 중동호흡기 증후군과 관련해서 이른바 괴담 유포자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표적인 괴담으로 꼽고 있는 공기 전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것을 드러났다고 합니다. 왜 내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면은, 저는 사실 메르스에 대해서 기사 주말에 전혀 읽지를 않았어요. 워낙 질병 관련 기사들 많이 읽기도 하고, 제가 그 목포 조합원들 모임에 갔다 오는 바람에 특별히 뉴스를 안 봤는데, 게다가, KTX 뉴스는 연합뉴스입니다. 개판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보고 그냥 잡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자세히 읽지 않다 보니까 괴담 유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기 전파 가능성을 괴담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메르스 증후군, 메르스죠. 메르스 증후군이 아니고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의 그 전파 경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알려진 건 없는 모양입니다. 저는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촉이나 체액 교환으로 전염된다는 건 알았지만은 호흡기 증후군이니까 공기로 전파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어제 이제 방송에서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걸 보건복지부에서는 괴담이다! 라고 지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엄벌해달라 이 지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공기로 전파된다는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그 괴담을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기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밝혀졌어요. 보건복지부가 뭐라고 했느냐. 메르스 확진 환자가 13명이었던 세종시 13명이었던 시점에 세종시 종합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 공기 전파는 현재까지 전혀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관 합동대책반의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의 인공기관지 삽관 등에 의한 에어로졸이 아니면 공기 감염 전파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메르스의 공기 전파를 대표적인 괴담으로 꼽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메르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다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5월 22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증상과 예방措置알아보기라는 홍보자료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침 또는 콧물 등의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이걸 갖다가 비말이라고 합니다. 아마 날아다니는 이렇게 덩어리라는 작은 덩어리라는 뜻에서 비말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의학 용어도 보면요, 라틴어 아니면은 한자말 투성입니다. 쉬운 말로 좀 쓰세요.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공기 전파,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기 전파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공기로 전파된다면 사실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치사율 41%에 이르는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공기로 전파된다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공기 전파는 아니다. 라면서 공기로 전파된다는 말을 유포하는 사람을 엄벌해달라는 이 지랄을 했던 겁니다. 아니, 초동대처를 제대로 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는 한 명 환자 발생하니까 바로 거기서 차단해가지고요. 단 한 명도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감염된 사람이 뭐 머리가 아프다, 뭐 체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도 뭐 38도 안 되면은 검사 안 한다. 이지랄 벽을 치다가 지금 한 14명인가 13명으로 지금 늘어가지고 이 잠복기 2주가 지나는 오늘 내일 사이에 몇 명이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은 사망했죠? 이런 마당에 우리의 위대하신 지도자 박근혜 각하는 국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여튼, 우리 박근혜 각하는, 경상도 말로 디비 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 때는 9시간 동안 뭘 하셨는지, 도대체, 뭐, 안마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뭐, 얼굴에 뭐 했는지, 뭔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9시간 동안 제대로 대처 못해가지고 날 수 있었던 어린 생명들이, 다 죽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거 진짜 공개전파 아니라고 하는 건 천만다행인데요. 공개전파라면 이거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정말, 괴담의 길을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당에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뭐 시행령이 어쩌고 하면서 아니 새누리당은 그럼 병신 바보 미친놈들이라서 그러면 야당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그 새누리당하고 그리고 청와대하고 도대체 당정 협의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무능하고 소통이 안 되는 소통하니까 나도 좀 찔리네. 소통 안 되는. 아니 뭐 저도 참 정치부 기자로서 오랫동안 여러 정권을 봤습니다.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봤는데요. 진짜 이 정권처럼 개판의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전두환 때는 소통을 안 돼도 일은 잘 됐어요. 시키면 다 하거든. 겁나서. 여하튼 일은 됐다고. 이 정권에서는 시켜도 안 하고 아니 도대체 새누리당하고 청와대가 서로 이빨이 안 맞아가지고 국회 시행령 이것도 하도 그 해수부에서 법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초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게 나온 것 아닙니까? 아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유승민 씨도 야 청와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동의해 줬을 겁니다. 여하튼 공개전파 괴담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괴담의 길을 진짜 빕니다. 진정으로. 치사율 41%라면은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요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암도 41%까지 죽지는 않아요. 참 아침에 서영스타임즈 하려면은 기사 천상 봐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보다 보면은 참 속이 답답하고 참 이런 정권이라고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논평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건지 회의가 일 정도입니다. 그래도 해야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뭔가요?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 이른바 국회법 개정안,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용 불가 입장을 못 받고 나섰습니다. 야, 이 진짜 그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니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이 남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를 쭉 보면은 뭐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당에서 뭘 결정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엎으면은 당에서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뭐 정확하게 박근혜 정권에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사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무성이 안 뭐라고 떠들다가 야당하고 우쭈쭈 해가지고 했다가 청와대에서 안 된다 그러면 뒤집고 한 일들이 몇 번 있어요. 이번에도 결국 그렇게 된 건데 난 그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정청 회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옛날 이제 제가 뭐 출입했던 데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출입 안 했지. 예, 노무현 정권 때는 뭐 저도 사장님이었으니까. 보면은, 어디서 당정청 회의를 주로 하느냐면은 총리가 주재를 하기 때문에, 삼성동 총리공간에서 해요. 그럼 기자들 글로 다 갑니다. 예. 총리공간 가가지고 이제 대기실, 뭐 기자실 비슷한데 공간에는 기자실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쭈그리고 있으면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와가지고 브리핑을 해요. 그것도 딱 재수없게 주말에 해. 토요일 같은 데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당에서는 대표와 원내대표, 그때는 이제 그 당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원내대표가 그때 원내 총무였어요. 그래서 원내 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장 해 당 사역. 그다음에 각종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조실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제1정조, 제2정조, 제3정조 해가지고 뭐 분야별로 국방, 외교 쫙 나눠가지고 있는데 이 정조가 야당은 뭐 이 사람 말하는 거지만은 여당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정책에 의해서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제1정조위원장, 2정조위원장, 3정조위원장들 딱 오고 정부에서는 총리가 주재를 하니까 총리 당연히 오지. 예. 관계장관들 쫙 와요. 당정. 청와대에서는 이제 비서실장하고 수석들이 쫙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면 그것을 확정이 되면은 이제 청와대는 주로 조율을 해주고 당에서는 입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행정부는 실행을 하는 요 삼각 구도가 딱 돼가지고 당정청 회의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근데 당정청 회의를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 국회에서 이제 여기 청와대가 조율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공무원 연금 개정안은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거 정상적으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옛날엔 날치기 할 수 있었지만은 날치기 안 됩니다. 날치기를 못 하니까 이게 몇몇 요건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직권상정이 전반적으로 안 되는데 몇몇 건은 돼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오히려 직권상정을 해도 요즘 요걸 안 먹습니다. 옛날엔 직권상정했다고 요거 얼마나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야당에 양보하지 않으면은 이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야당에서 뭘 요구합니까? 그래서 뭐를 요구하는데 국회법 시행령은 지난번에 해수부에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유승민이 얘기대로 이거 실제로 제동을 걸어도 청와대에서 뭐 그냥 개무시하면은 이게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별 저거 없는 거니까 야당 의견 들어줍시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각하 결재가 필요한데 얘들은 각하라고 그럴 거야. 틀림없어.
그럼 박근혜한테서 물어보고 아니면은 뭐 박근혜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내시들이 뭐 아이 각하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해주면은 해 마라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예 안 된다면은 합의하지 마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위당정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왜냐면은 이런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이게 무슨 망신도 개망신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국회가 야당이 우위일 때는 가능해요. 그럴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했어요. 대북송금특검법이 마련됐을 때. 예. 대북송금특검법은 그때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었던 시절입니다. 여당이 개사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또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서야 되었죠. 그렇죠. 여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호남이나 여당에서는 각하 이거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게다가 DJ 문제인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가지고 거부권 행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복잡한 사연은 그것 때문에 뭐 호남 민심이 입안되고 나중에 임기 5년 내내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그 단초가 되긴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어요. 법률가로서 이유 없이 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식으로 야당이 우위인 국회라면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거부권 행사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이것도. 아니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도대체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은 도대체 뭐 하는 관계야 도대체. 그거 진짜 묻고 싶어요. 정무수석이 궐석이라 그럴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책임져야 되면 박근혜가 책임져야지 왜 정무수석을 잘라. 정무수석 잘린 그 여자도 속으로는 뒤비질 거예요. 그러나 또 공천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 있겠지. 그래서 여당이 좋은 겁니다. 여당은 불만이 있어도 자리가 있고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불만을 얘기 안 해요. 새정치민주 여러분 조경태 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벌써 출당당해야 될 인간인데 뻔뻔하게 지금 무차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당과 야당의 차이인 겁니다. 이 청와대가 밝힌 이 굉장히 거북해하는 이유는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 헌법,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삼권 분립을 더 훼손하는 건 박 대통령이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본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이 모법이라고 하죠. 예, 그럴 경우 국회가 정부의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취지와 내용,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교정 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행정입법이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남용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위협해온 것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모법의 취지와 정신을 위반하는 법령의 하극상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미국, 영국, 독일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엄격한 통제권을 두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삼권 분립 위배라고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흔드는 정부의 행정입법 남용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오히려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청와대가 내세우는 위헌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경향은 주장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지만 이것으로 행정입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수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단도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유승민이 얘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게 아니다. 예. 정부가 고유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권한쟁의 심판 등 사법부의 판단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국회법이 사법부의 행정입법 위헌, 위법 심판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볼 근거 약합니다. 예. 한마디로 아주 그냥 고상한 용어로 써놨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돌아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난 진짜 참 사람이 뻔뻔하면은 점점 더 뻔뻔해지는 것 같아.
상권 분립 위배 운운하는 얘기는요.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다 얘기해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권 분립을 위배해가지고 지 맘대로 저기 청와대가 3권 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한 게 하루 이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져 있어요. 대부분 장도 사실은 거의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뭐 절차는 돼 있습니다만은 예.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다시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회의장도 국회에서 뽑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은 돼 있지만은 사실 청와대 제가 없이 국회의장 못 뽑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제왕적인 대통령제인 사실 아까 형식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형식은 그렇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그렇게 행사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그 장본인이 자기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닌데 침해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상권 분립 위배 운운한다는 얘기는 진짜 김홍신이 얘기대로 재롱틀이 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권한이 덜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일까요? 거북했던 것일까요? 아니 뭐 지가 알아서 그렇겠어요. 이 저간의 맥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 국회법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력이 있어 그게 뭐 정치적 득실이 뭐고 알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놈들이 아니렵니다라고 지랄을 했겠죠. 특히 해양수산부가 그랬을 겁니다. 사실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시선에 불고 있을 뿐이지 그런 예.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 놓으면은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그걸 뒤집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의식이 발달한 나라라면은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을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이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을 만들었는데 시행령이 완전히 그 법을 엎어버리면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누굴 찾아오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찾아와요.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와가지고 호소를 한다고요. 아니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는 거야. 유승민이가 무슨 박근혜한테 왼수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당 원내대표로서 청와대에 왼수져 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승민 찐은 깨끗하나? 뭐 요즘 여당 그렇다면 너 깨끗해 그렇다면 게 틀릴 게 없어야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하튼 유승민이 미친놈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법 정신을 훼손시키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회가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견제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청와대에서 반성은 안 하고 그러면은 유승민을 갖다 집어넣든지. 그럼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어제 한 언급이 굉장히 좀 야속할까요? 이제 저런 거지. 돌격 앞으로 해놓고 앞에 막강한 싸움당이 나타나니까. 예. 돌격 앞으로 한 사람만 뒤로 다시 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내 인사들, 즉 의원들 단속하고 네.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거 위헌 아니다. 네. 적극적으로 피력한 거는 유승민 원내대표죠. 유승민 원내대표라고 해주고 싶어서 해주겠습니까? 뭐든지 안 해주는 게 최고야. 그러면 나중에 일단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요구할 거 아니에요. 안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왜 해줬겠느냐고. 예. 아니, 청와대에서 공무원 연금법 통과시키라고 지랄을 하고 야당은 안 된다고 하니까 예. 할 수 없이 맞방구공 아닙니까? 야, 이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으니까 공무원 연금법 여기까지는 동의해달라. 그리고 통과시키자. 청와대에서 저렇게 길게 뛰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야당에서도 좋다 해주겠다. 그리고 뭐 하나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다음 달로 미뤘을 거예요. 대신에 국회법 시행령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건 우리 막자. 이건 너도 야당 될 거야. 천년만년 여당 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꼬셨을 거예요. 그 서로 이 얘기가 합치해가지고 된 거지. 그러나 유승민이 원내대표라고 해서 김무성이한테 말 따라고 했겠어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원내 지도부하고 당 전체 지도부는 다른 트랙으로 움직입니까? 이제 그러는 사안도 물론 있긴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예. 저는 그 내부에 그 쿵큼한 집구석에서 무슨 지랄을 하고 있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추리하건대 유승민이가 간땡이가 부은 인간이 아니라면은
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청와대의 실무진하고도 협의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거 안 하고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할 때는 찍소리하고 가만히 있다가 조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협정조합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참 욕하기가 민망하더라고. 뭐 할 때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잘못되면 우르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이지랄 하는 그런 분위기 뭐 비단 조직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유승민도 그랬을 거예요. 유승민이 무슨 지가 뭐 천하에 지가 무슨 저거라고 박근혜 치하에서 지 맘대로 했겠어. 조율을 했겠지. 그런데 그때 그 조율을 했던 인간들이 지금 꽉 다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김무성은 후퇴해 하고 있고 이미 후퇴하기 이래 너무 멀리 나가 있는데 중간에 그 의견 교환 과정에서 의견의 배달 사고가 좀 났을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한계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비교해 보면 그 점이 딱 달라요. 옛날 그 노혜경 씨라고 그 국정홍보비서관을 했던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저하고 그 노사모 회장도 했던 분인데. 뭐 다른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친해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느 날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데 가끔씩 대통령이 참석을 한대요. 이게 홍보수석이 있고 뭐 대변인도 있고 이게 비서관들은 대통령하고 면대할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비서관 또 낮은 건 아니에요. 1급입니다. 1급. 정부 부처에서는 행정고 합격해가지고 한 30년 근무해야 1급 돼요. 국정홍보 비서관이면은 비서관 1급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 면대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과거 정권에는 그랬거든. 근데 노무현 정권 때는 비서관들 주재하는 회의에 대통령이 가끔씩 참석한다는 거야. 대통령이 참석하잖아요. 노혜경 씨는 노무현 대통령을 옛날 노사모 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끌거림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대통령님, 그거는 뭐, 말씀은 맞는데, 그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노혜경 씨 혼났다고 그러더라고. 회의 끝나고 나서. 아니, 어떻게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 대통령 가만히 있는데. 대통령 가만히 있지. 예.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것 같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홍보수석하고 뭐 내밀어가지고. 아니, 노혜경 씨 아무리 말이야. 공무원 시간을 안 해봐도 그렇지. 대통령님이 그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잘못된 점이 서로 있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다시 건의를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다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 박근혜 앞에서는 누구 숨이라도 쉬겠냐고. 그게 실무진에서 조율된 게 대통령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왜? 무서워서. 괜히 나와가지고 잘난 체하다가 다 그냥 한 칼에 맞아가지고 일신상의 이유로 또 다른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전부 다 사표 내고 티 나가잖아요. 그러니 소통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참여정부 때 관련한 에피소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이 강원국 전 연설비서관이요. 네. 대통령의 글쓰기 책, 한 8, 9만 부 팔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 책은 읽지 않았는데 그 책에도 등장한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에 참여정부 시절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냥 직접 불러서 얘기를 참 많이 했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대면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비서관들을 막 부르는 거야. 거야. 집무실로.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좀 살가운 측면이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좀 긴장되고 그러기도 했겠습니까? 예. 나 그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봤어. 그러셨습니까? 내 1대1 독대 딱 한 번 했거든. 예. 그게 노 대통령이 살아생전 정치인을 하면서 1대1로 만난 건 그게 딱 한 번이에요. 대통령 어렸을 때. 근데 내가 물어봤지.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전화로 물어보면 답답해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를 판단하려면은 실무자가 제일 잘 안다. 예.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수석에게 질문하지만은 실무적인 부분은 비서관에게 직접 물어본다. 책임질 일. 책임질 일은 수석에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무적인 건 잘 모르지 않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예. 아니 내가 이사장이지만 안에 세세한 일까지 간섭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잘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 질문을 하면은 그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답을 해주고 하는 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강원국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날 청와대 근무를 하는데 저 지방에서 친구인지 친한 동생인지 이게 상경을 했대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낮술을 좀 한 모양입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그날은 대통령이 나를 방으로 부를 일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겠죠.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낮술을 한 잔 한 모양인데 아니 덜커덕 강 비서관 들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부속실에서 연락이 왔겠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독일의 어느 신문에 기고문 작성과 관련해서 현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양치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뭐 했겠죠. 그러다 부속실로 일단 갔는데 술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부속실에서 아유 술 드셨냐고 한잔 했다고. 아 그럼 어떻게 좀 오늘 그냥 안 뵙는 걸로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물었나 봐요. 어떻게 또 대통령이 불렀는데 일단 아련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뵙겠다고 했죠. 들어가서 뭐 가까이 앉아서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술 냄새를 맡은 것 같았대요. 눈치를 챈 것 같았대요. 맨 처음에 못 채고. 그래서 강원국 전 비서관이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참 배려심이 남달라던 분이다. 만약에 자기 같았으면은 뭐 술 한잔 했냐 티 내면서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했을 텐데 딱 눈치를 챈 것으로 자기가 생각이 되는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피곤한 내색을 하면서 오늘 피곤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자고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더라고요. 예, 대통령과 비서관의 대면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나 의미 부여가 되는 비서관은 것이구나라는 이제 모시고 들었고. 있는 분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니까 늘 불편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뭐 노 대통령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마 뭐 조중동 같은 수구신 분들은 그게 꼴보기 싫었겠지만은 스스럼 없고 탈근위적인 모습들. 노 대통령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생활 습관이죠. 습관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늘 지금 뭐 얼마 전에 꼴 같지 않은 대법관 퇴임하면서 박근혜 옆에서 뭐 훈장 달고 사진 찍은 건데 얼핏 지나가다 봤는데 그따위 식으로 사는 인간들은 늘 근위적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나 그 양반이 진짜 나중에 죽을 때도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할지 그게 내 제일 궁금해. 뭐 그렇게 된다면은 구제받지 못할 영혼이지만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술에, 담배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지. 그때 노 대통령 담배 안 핀다고 선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나보고 담배 같이만 달라고 그러더라고.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뭐 폈더라? 에세이를 폈나? 그래서 꺼내가지고 드리니까, 집사람한테 담배 끊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담배 필 수가 있나? 그래서 손님들 오면은 하나씩 빌려가지고 피신대. 그래가지고. 여기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일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나요?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이 노 대통령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부속실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때 뭐 같이 담배 태우셨냐? 그때 무슨 담배 태우시지 않았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랬다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때 식사 같이 하신 대로 대통령이 담배를 바꾸셨다고. 유홍준 청장님 태우시는 걸로 똑같은 거 마음에 드셨는지 봤거든. 그게 이제 클라우드9이어가지고 클라우드9에 얽힌 에피소드 등등을 엮어가지고 유홍준 전 청장이 지난 연말연시에 고별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죠. 골초인 내가 담배를 이제 끊었는데 마지막 담배 한 개비를 태우면서 들었던 회한을 정리한 글이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하나를 피웠다고 해도 유홍준 청장 지금 다시 필 거야. 그거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아무튼 담배 끊을 때는 그냥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 담배는 죽을 때 피는 게 마지막 담배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함부로 이제 예단하면 안 되는 것이요. 박근혜 대통령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비서관들하고 수시로 또 대면하고 방에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는 왜 박근혜 정권은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지. 우리 교진 PD 말이 맞아요.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보면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승민이 도대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그리고 어지간하면 말 잘 듣는 새누리당 그런 당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저 야당하고 합의해가지고 법안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법도 처음에는 야당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걸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틀어가지고 다시 난리를 폈던 것 아닙니까? 이건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드러난 결과물이 이런데 노무현 선택 이런 적 전혀 없어요. 당정청이 너무나 잘 들어갔다고. 내가 경험한, 난 사실 뭐 80 몇 년도부터 정치부 쭉 출입하면서 이 정권, 여러 정권들을 봤지만은 진짜 헌법상 명기된 국무총리의 지위를 가장 행복하게 누린 사람은 이해찬 씨입니다. 이른바 책임총리. 진짜, 아니, 뭐 책임총리라는 말도 필요도 없어. 그냥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누렸을 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혀 타치 안 했거든. 그리고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늘 조율하고, 그래서 지금, 그때는 손학규 씨도 진짜 참,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손학규 씨하고는 친해요. 경기지사 할 때도 아주 친하게 지냈고, 개인적으로도 형님 할 정도로 친했는데, 원래 또 그 양반이 민정당인가 민자당일 거야, 아마. 정계 입문해서. 민자당으로 입문했죠. 예. 서강대 교수로 있다가 와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 우리 말진 기자들 전부 불러가지고 그 서강대 교수였거든. 서강대 바로 옆에 극우장이라고 음식점이 있으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 유명한 곳이었는데 극우장에서 폭탄주 쫙 돌리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도 기억 선명해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폭탄주 마시는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어디 절대 만나면 폭탄주 진짜 질색인데, 야, 손학규 이 인간 폭탄주를 그 안전자리에 한 20잔을 갖다가 스트레이트를 마시는데, 야, 당신은 정치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학규 얘기 왜 하냐면, 이 손학규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란 말을 만들어낸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때가 가만히 보면 제일 잘 돌아갔어. 경제를 포기하기는 냄병할. 그래서 이명박하고 박근혜 경제 잘하고 있다. 어쨌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네. 오늘 조간신문, 다수의 신문에 네. 당내 회의석상에서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주 고단한 듯이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사진이 실렸더라고요. 참, 이 신문에 실리는 표정 기사들, 사진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참 와닿는 사진 기사였습니다. 저러다가 김무성이 예. 유승민한테 추월 당해. 두고 보세요. 김무성은 진짜 실망이더라고. 도대체 크게 약점이 잡혔는 건지. 청와대하고 붙으면은 바로 그냥 꼬리를 설랑 내리면서 대가리 착 쳐박아. 이번에도 그랬잖아. 유승민이 하고 같이 돌려가 뿌라 해가지고 막 유승민이 야, 이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지만 쏙 들어서가지고 저 후퇴합니다. 이질하고 있어. 대통령과 아이고.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 김무성이 그러다가는 유승민한테 집니다. 두고 보세요. 자,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 많이 좀 나눠봤습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음 토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워딩입니다. 지구촌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 MD 전문가의 말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보 관리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한국 국민과 정부를 오도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알면서도 오도하고 있는 거지. 미국의 사드 배치 추진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도대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사설입니다. 최고 전문가가 확인한 사드 배치 위험성.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죠? MIT 교수와 조지 루이스 코넬대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MD 전문가입니다. 이들이 어제자 한겨레에 공개한 자체 분석 결과, 사드에 대한 분석 결과겠죠. 물론 MD까지 엮어서 폭넓게 분석을 한 것이겠고요. 이 분석 결과는 이제까지의 사드 관련 논의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잘 보여준답니다. 사드 배치 추진론자들은 사드의 일부분인 X밴드 레이더를 북한을 향해 이 전진 모드가 아니라 종말 모드로 설치하면 중국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더는 3,700km까지 탐지 가능하며 모드 전환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국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 쪽 주장과는 달리 사드 배치가 미국과 중국
전략적 균형을 깰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날 수 있겠죠. 선제 공격의 유혹이 커져 미국과 중국 사이 군사적 위험이 커지면 물론이고요. 사드가 배치된 한반도 지역이 중국의 우선 타격 대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가 미중 대결의 열점이 되는 셈입니다. 이 사드 배치 추진론자들은 북한의 위험만 고려할 뿐 중국이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안보 상황이 나빠진다면 새 무기를 배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증이 된 바가 있고 효과가 확실하다면 이 알아준다는 한다는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겠죠. 사드 배치의 실은 크고 분명하지만 득은 작고 불확실하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말을 바탕으로 내린 한겨레 신문의 결론입니다. 예.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뭐 하도 한국에 있는 무기 중개해가지고 돈 버는 인간들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검증도 안 된 사드 하니까 결국 한겨레 신문도 자기들이 말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제 하니까 뭐 미국에 있는 교수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교수가 꽉 없어요. 김종대 씨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이게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님. 이제 개구라를 치는데 외교적으로는 뭐 그렇게 해요. 많은 얘기를 거짓말을 합니다. 미국이야 당연히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고 싶겠지. 그러면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서 이 사드 레이더는 중국을 초타시키는데 아주 그냥 120% 성능을 발휘하는 레이더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해놓고 하면은 실제로 뭐 처음에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 시원찮은 레이더를 배치해놨다가 일단 배치되면 싹 갈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 안에 뭐 1급 비밀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자고 지랄병을 치는 매국노들은 미국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병신 같은 소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런 병신들은 진짜 전부 주둥아리를 갖다가 확 그냥 재봉틀을 다 꿰매가지고 줄줄줄줄 끼워서 미국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사드 미국 요세미티에 있는 요세미티가 아니고 무슨 파크지? 그 화산 파크 있잖아.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엘도라도도 아니고 이제 늙으면 죽어야 돼. 나이든 영감들아 늙으면 죽자 우리 같이. 이 나라 그냥 도탈에 빠뜨리지 말고 하여튼 거기다 갖다 쳐넣어야 돼. 사드 논란이 한참 불거졌을 때, 물론 현재까지 논란은 진행형이지만 앞으로도 그럴 테고요. AIIB 요거 가입하는 건하고 엮어가지고요. 우리가 AIIB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가입을 좀 해주고, 사드는 사드대로 좀 천천히, 좀 이렇게 물밑 작업 좀 하다가 받고, 요런 걸로 하면 참 우리 외교적으로 아주 결과적으로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가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AIIB하고 사드를 우리의 패로 동시에 동급으로 여긴 것 자체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랬다면 굉장한 패착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AIIB는 금융을 통한 어떤 권역 형성의 그 매개 도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돈 조달 못할 바도 아니고 그건 물리적인 해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드는 이건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에 직접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적군에 의해서 내 심장부를 공격받을 수 있는,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사드하고 AIIB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그래도 한국이 이거 해줬네, 이거 정상 참작을 안 해줄 거란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의 수구 꼴통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 6.25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북한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대구, 진주, 방어선까지 다 밀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적화통일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 근데 미군이 짠 와가지고 작살을 내고 다시 올라갔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북한보다도 국방 예산을 30배나 쓰고 있는 우리 이 나라의 군 똥별 꼴통들께서는 늘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린 거예요.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데 이지라고 자빠진 거야.
그래서 미국이 하는 건 무조건 선이고 다 옳은 거야. 우리는 미국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육군 대장이면은 미국의 한 소령쯤 되는 거야. 메이지하고 동급이야. 실제로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6.25 전쟁 때 20대 30대들이 중장 대장 다 됐거든. 예. 그런 애들이 나이 한 30대 40대 중령 대령들 오면은 전부 구신구신 했다고 그러더라고. 미국에. 미국 중령 대령들이 얼마나 한국 별들을 우습게 알겠어요. 짜식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전통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하면 무조건 어서옵쇼. 사드가 나라를 말아먹든 나라를 작살을 내든, 미국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인 겁니다. 그거 좀 바꿔놓으려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이 어느 정도 좀 바꾸긴 했는데 다시 이제 원위치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천속구항에다 처박아 놓은 건데, 그 모든 것들은 최악의 경우를 이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드가 배치했다고 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할 것도 아니고, 전쟁 직접 타격받을 위험은 당장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국이 얼마나 지랄을 하겠습니까? 그게 자기 심정은 그냥 쏴가지고 아주 작살을 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테니까 그리는 못하고 대신에 온갖 압박을 다 가할 것 아니에요. 며칠 전에 또 총참모장인가 총부참모장인가 아무튼 수뇌부가 한마디 했죠. 이제 우려한다는 식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지 않는 이상은 바로 타격은 못하겠지. 못해요. 당장 전쟁이 나는 건 아닙니다. 설사 갖다 놓는다 치더라도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거는 미국일 뿐이고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뿔이 나니까 무역 제재를 한다든지 한국에 있는 공장들 다 쫓아낸다든지 각종 불이익을 줄 것 아니에요. 뻔한 것 아닙니까? 제일 쉬운 게 경제인데. 그렇잖아요. 역사 공조의 무드도 깨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공조. 물론 중국도 이미 동북공정 등등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은 어쨌든 예. 우리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도 우리 편 아니고 미국도 우리 편 아니고 일본도 우리 편 아니에요. 러시아도 우리 편 아니고 그저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그저 이 남들 강대국끼리 싸우는데 낑기 들어가가지고 지랄 연병을 치는 걸 보면은 이런 정권들이 진짜 구한말에 고종의 외교를 답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잠시 전화 말씀 좀 듣고요. 예, 호흡을 좀 고르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자, 메르스 사망자 2명 나왔습니다. 예, 난 후속 보도를 못 봤었는데 아까 게시판에도 보니까 확진 환자가 25명으로 늘고 사망자가 2명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숨을 잃으신 분들 모두 보건당국의 방역망에서 빠져 있다가 뒤늦게 통제 체계에 들어갔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환자 수는 말씀하신 대로 6명이 늘어서 25명이 됐고요. 새로 추가된 환자 중에서는 그토록 우려했던 3차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3차 감염자들은 모두 2차 감염자가 정부의 격리 대상에서 빠져있던 때,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결국 병원에서 이 2차 감염자를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공기 감염이 괴담이고 루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공기 감염이 아니라면은 이것도 일종의 체액교환이라든지 재채기를 하는데 침이 튀어가지고 그게 에다든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아니, 방문객들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환자들이라는 게 뭐 재채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몸이 아프면 말 많이 안 합니다. 누워 있고 옆에 환자를 이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공기 감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걱정돼. 아니, 뭐 그런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예, 근데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귀담이라고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진짜로 공기 감염 안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 일단은 함부로 주장할 건 아니지 않을까요? 예. 아니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공기 감염 된다고 그 홍보자를 써놨다며. 혼란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걱정돼. 3차 감염자 막는 게 지금 급선무였는데 그래서 이번 주 안에 판가름이 날 거다, 고비일 거다. 네.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또 거기 거꾸러졌네요. 그럼 또 이 상황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것이고 또 4차 감염 우려. 이 3차 감염자의 숫자를 이제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늘어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잘못한 인계점을 넘어버리면 못 막아요. 이게 3차 감염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은요. 네. 사실상 당국의 대응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방역 체계로의 확대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왔네요. 3차 감염자. 네. 한겨레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주먹구구식 메르스 대책이 나오는 방역 위기. 무엇보다 중요한 초기 대응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네. 지난달 17일 첫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이 메르스 증상과 발해인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발해인이 메르스 발병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틀이나 늑장을 부렸다고 합니다. 메르스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뒤의 대응도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129명이던 격리 대상자가 이틀 새 5배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격리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역학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지정 격리병상도 105개 뿐입니다. 아니, 의원 돈 안 된다고 표시한 놈, 그거 지금 어디 갔어, 그거? 깜빵 안 갔나?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결핵 환자, 예를 들어서 다른 감염병이죠. 네. 결핵 환자 이런 분들한테 좀 퇴원을 종용해야 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환자를 중국으로 출국을 시켜버려가지고 국제적 망신을 산 지 엿새가 지나서야 다른 의심 환자에 대한 출국 제한조차에 들어간 것이나 네. 첫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지 열흘이 넘어서야 허둥지둥 민관 합동대책반을 가동한 것도 한심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는 남 탓에는 민첩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감염자와 의료진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괴담 유포자를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감염자와 의료진의 자진신고를 내팽개친 건 정부였습니다. 그래, 이것도 세월호 짱나는 거야. 참, 또 반복이야, 또 반복. 이게 진짜, 내가 진심으로 바라건데, 여기서 끝나길 진심으로 빕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인계점을 넘어버리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양산할 겁니다. 예. 이게 세월호처럼 초동대응에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초동대응에. 아니, 지금 온 국민의 생사와 관계되어 있는 이 중차된 시점에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세월호 참사 때 9시간 동안이나 행방불명이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찌 그리 똑같으냐고. 사람이 발전이 없어, 발전이. 보도대로라면은 병원 측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했는데 네. 이런저런 규정을 들면서 늑장을 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상이 되죠. 사실 세월호 막 가라앉고 있을 때 해경이 그 위에 도달은 했는데 창문을 소름만 다 데리고 나갔잖아. 창문에서 막 아이들을 외면하고 그냥 그러고 말았던 거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이 순간 하고 계실 겁니다. 글쎄요. 바레인에 갔다 왔는데 바레인은 메르스 발병 국가가 아니라서 늑장 대응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아니 메르스 발병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왜 메르스가 발병을 했지? 이거 메르스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의심이라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메르스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아 참나. 에휴, 이러다가 대한민국 국민들 해외에서 다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 우리 서민들에 상관이 없지만은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부자들 참 골치 아프겠다.
한국에서 오십니까? 이거 금지입니다. 그 나라는 메르스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하신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들이 부주의해서 걸린 걸로 치부할 수는 없죠. 그건 절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은 메르스가 아직 진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끝나면은 또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진상을 규명하자고 그럴 거예요. 그럼 또 가로막고요. 또 가로막겠지. 예. 아이 뭐 국가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지랄 하겠지. 소송 걸면은 대부분에서 국가 잘못 없다 이지랄 하겠지. 아주 그냥 짝짝이로 늘어나는구만. 그렇게 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이 병을 얻어서 발병을 해가지고 문제가 조금씩 커지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을 때 문형표 장관은 국회에 가가지고 네. 예, 국민연금 관련 자신의 발언 네. 예, 틀린 바 없다. 네. 예,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사과할 생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같이 언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문영표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그 얘기할 때야?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5월 17일에 첫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했으니까 네. 이 문제는 5월 아무리 양보해도 5월 중순부터 현재 진행형이었던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주무장관이 보여온 행태들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한 어떤 비난이 아니고요. 네. 저 국민으로서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참. 아니 정말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바레인은 발병 국가가 아니라서 미온적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의 미시으로 들어가면요. 예. 대한민국만큼 안전불감증인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귀찮은 거야 한마디로. 이게 의사든 뭐 판사든 검사든 누구든 지라이든 기자든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직업에 대한 윤리가 존재를 하고 단순히 그 직업이 월급을 받아먹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의식이 촛도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메르스 의심이 들면은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의사라면은 만에 하나 메르스일 경우에 그것이 미칠 수 있는 국가적인 영향, 예.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의무감 그런 게 존재를 한다면은 바레인에서 온 사람이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라든지 체온이 37.5도 아주 고위로 올라가지는 않은가 봐요. 한 37.5도 된답니다. 그래서 체온이 38도 안 넘으면 검사 안 합니다. 이 짓을 할 리가 있겠어요. 애들은 그냥 월급 받아먹고 그냥 다 6시 되면 퇴근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굴고 있어요. 야! 집에 가! 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온 구조가 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너무 걱정입니다. 이거 진짜 3차 감염자 나왔고, 이번 주가 고비라고 했는데 결국 이번 주라는 고비 앞에서 지금 거꾸로 지금 만 건데. 네. 아니, 그래도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다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개판이라고 해서 다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또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저희도요. 자, 오늘 서영수 타임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